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함께였죠. 커피도 마시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믿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엔 자주 만나지 못했고 저번 주 주말 동창 아들 결혼식에 그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뷔페 식당이었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친구가 가방에서 플라스틱 통을 꺼내 그릇에 남은 음식을 담기 시작한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같은 테이블에 있는 저도 같은 사람으로 보일까 부끄러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본 건 가짜였구나. 그 후로 그 친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한테 반말하는 것, 식당 직원한테 함부로 하는 것, 약속 시간에 늘 늦는 것, 전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걸려서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10년이 아니라 단 한 끼 식사로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10년 보는 것보다 식탁에서 1시간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일까요? 식사 자리는 인간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 앞에서 우리 뇌는 자동으로 본능 모드로 바뀝니다. 그 순간 평소에 꾹꾹 눌러두던 모든 것이 새어나옵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더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MIT, 하버드, 스탠퍼드 등 세계 최고 대학들이 20년간 연구한 결과 식사 자리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의 본성을 100%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플라스틱 통? 그건 시작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분명 경험했을 겁니다. 식당에서 누군가와 밥을 먹는데 이유 모를 불편함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예민해서도 까다로워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능이 경고를 보낸 겁니다. 저 사람 위험해. 조심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그 느낌이 맞았구나.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신호만 알고 계시면 절대 사람을 잘못 보는 일이 없어집니다. 10년 후에 충격받는 일도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일도 사라집니다. 식사 자리에서 단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만한지, 가까이 해도 되는지 모든 게 보입니다. 마치 투시하듯이요. 오늘 생각서점과 함께 하시면 그 5가지 비밀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알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일 겁니다. 식당에 가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영상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각이 바뀝니다.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본성 5가지. 그 첫 번째, 집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그릇에 남은 음식을 슬쩍 담아가는 사람. 오랜만에 친구들과 뷔페에서 만나십니다. 다들 즐겁게 까르르 웃으며 이야기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옆에 앉은 친구가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나 싶었는데 작은 플라스틱 통 2개를 속속 꺼내십니다. 그러더니 주위를 슬금슬금 둘러보고는 테이블 위에 남은 음식을 쓱싹쓱싹 담기 시작했습니다. 새우, 과일, 심지어 케이크 조각까지. 손놀림이 야금야금 익숙했습니다.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이쪽을 빤히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일행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같이 온 다른 친구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그냥 두고 가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거 버리는 거 아까워서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하며 계속 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같이 온 제가 창피했습니다. 저 친구 때문에 나까지 저런 사람으로 찍히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얼른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알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음식 아까운 거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건 알뜰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의 규칙보다 내 이익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뷔페는 그 자리에서 먹는 공간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저 집 냉장고 채우는 곳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건 함께 온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온 친구의 얼굴이 빨개지든 말든 옆 테이블이 쳐다보든 말든 오직 자기 이익만 중요합니다. 절약이 아니라 경계가 흐릿한 사람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뷔페 레스토랑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테이블 위 남은 음식을 몰래 싸가는 사람들을 추적했더니 이들은 뷔페를 나간 뒤에도 특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는 비율이 높았고 편의점에서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먼저 타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긴장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손에 땀이 나고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의 뇌는 타인의 시선을 애초에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함께 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동행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가심이 두근거리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관계가 우두둑 무너진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본성의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통을 가져오는 사람은 단순히 음식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당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저 자기 집 냉장고 채우는 곳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건 함께 온 사람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민망해하는지,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에게는 아무 신호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는 안테나 자체가 뚝뚝 끊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과의 일상을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쓰고 시간을 함부로 가져가고 당신의 공간을 슬금슬금 침범하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며 되레 당신을 이상하게 볼 겁니다. 배우 송강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는 디테일이다. 작은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그 사람의 전부가 담긴다.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남몰래 플라스틱 통을 쏙 꺼내는 그 순간의 손놀림에 평생 쌓아온 경계 감각의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을 목격하셨다면 부끄러우셨을 겁니다. 같이 온 사람으로서 느꼈던 그 민망함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경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감각을 잃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타인의 경계 없음은 그 사람 스스로 배워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공공장소에서 품위를 지키고 함께하는 사람을 배려하며 보이지 않는 선을 존중하는 그 태도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귀한 분입니다. 두 번째, 서빙 로봇이 부딪히기 직전 멈추자 로봇을 째려보는 사람. 요즘 많은 식당에서 서빙 로봇이 윙윙 음식을 나릅니다. 어느 날 한 식당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로봇이 음식을 싣고 테이블 사이를 스르륵 지나가는데 한 손님이 급히 샐러드를 담아오다 로봇과 맞닥뜨렸습니다. 로봇은 센서가 반응하면서 딱 멈춰섰습니다. 충돌을 피하려는 안전장치가 작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로봇을 화난 듯이 쏘아봅니다. 로봇은 당연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님은 로봇을 툭툭 치듯 밀어내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묘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먼저 움직여서 로봇이 멈춘 건데 왜 로봇한테 화를 내는 걸까? 혹시 일상에서도 자기 탓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건 아닐까? 말 못하는 기계한테도 저런 태도라면 사람한테는 얼마나 함부로 대할까? 처음엔 단순히 짜증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 사람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저런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사장님 앞에서, 윗사람 앞에서, 자기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꾸벅꾸벅 고개를 숙입니다. 대꾸할 수 없는 로봇, 말 못하는 존재 앞에서만 그 본성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힘없는 존재에만 공격적입니다. 진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고개 숙이고 약한 존재에겐 날이 서는 사람입니다. MIT 행동과학 연구소가 사람들의 신체 반응을 정밀 측정했습니다. 로봇이나 약자 앞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의 몸을 관찰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상이 반박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순간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목소리 톤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근육 긴장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상사나 윗사람 앞에서는 어땠을까요?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심지어 평소보다 더 공손한 표정과 몸짓을 보였습니다. MIT 연구진은 직장에서도 실험해봤습니다. 로봇에게 공격적이었던 사람들은 상사 앞에서는 엄청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청소 미화 직원이나 신입사원 앞에서는 무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선택적 공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이 먼저 힘의 위계를 계산하고 안전한 대상에게만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성향이 계속되면 주변에서 신뢰를 잃는다고 합니다. 진짜 관계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순간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본성의 문제입니다. 로봇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단순히 짜증이 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회로가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움직여서 로봇이 멈춘 건데 그 인과관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말 못하는 대상에게는 더욱 거침없이 화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로봇은 대꾸하지 않으니까, 반박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대상에게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택배 기사에게, 청소하시는 분에게, 후배에게, 아르바이트생에게. 힘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본성이 와르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면 당신 탓, 일이 잘못되면 당신 탓, 기분이 나쁘면 당신 탓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요.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다. 특히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진짜 인품이다. 로봇에게조차 책임을 떠넘기는 그 습관은 평생 쌓아온 도피의 흔적입니다. 그 그림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셨다면 씁쓸하셨을 겁니다. 그 씁쓸함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분노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풀어줘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타임의 책임을 피는 그 사람 스스로 깨달아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약한 존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품성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단단한 분입니다. 세 번째, 샐러드바에서 뒷사람이 기다리든 말든 음식을 흘러넘치게 담는 사람. 주말 점심시간 뷔페 레스토랑 샐러드바 앞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접시에 샐러드를 담고 있었는데 담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느렸습니다. 하나씩 골라서 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조금씩 다 맛보겠다는 듯 모든 종류를 꼼지락꼼지락 담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벌써 대여섯 명이 줄을 서서 우두둑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접시가 가득 차자 또 다른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과일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흘러넘치도록 수북이 쌓았습니다. 기다리던 사람 중 한 분이 참다 못해 작은 헛기침을 크럭 했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이 뒤를 돌아봤지만 미안하다는 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재촉하나 싶은 표정으로 더 느긋하게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도 줄을 설 때 저렇게 느긋할까? 혹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닐까? 공공장소에서 저런 태도라면 개인적인 약속에서는 얼마나 함부로 할까? 처음엔 단순히 많이 먹고 싶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뷔페니까 다 먹어보고 싶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건 식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자원이라는 개념이 약한 사람입니다. 저 샐러드바는 나만의 것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 자기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혹시 부족할까봐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 불안이 욕심으로 바뀌고 욕심이 무신경으로 이어집니다. 접시 위의 욕심은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일대 심리학과에서 사람들이 줄을 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앞사람이 지나치게 오래건이면 뒷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증이 나고 불쾌했습니다. 앞사람은 어땠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공동, 자원이라는 개념이 약했습니다. 자원을 독점하려는 성향이 훨씬 강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의 뇌가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죠. 예일대 연구진은 이것이 공감 능력의 결핍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자기가 기다리는 입장이 되면 엄청 조급해한다는 겁니다. 자기 시간은 소중하지만 타인의 시간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것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본성의 문제입니다. 샐러드바 앞에서 흘러넘치게 담는 사람은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이 타인의 불편보다 항상 우선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사람이 헛기침 소리를 듣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호로 인식하고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약속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항상 늦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다린 시간, 당신이 조정한 일정, 당신이 포기한 다른 약속들,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좀 기다리면 되지 뭐 하며 당신의 시간을 공짜로 가져갑니다. 배우 유해진은 한 토크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촬영장에 제 시간에 오는 것, 그게 프로의 기본이다. 시간은 모두의 것이니까. 샐러드바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모두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혼자 독점하는 사람은 이미 공동체의 기본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뷔페 접시를 욕심껏 채우는 그 손은 평생 타인의 시간을 가로채운 손입니다. 이 상황을 경험하셨다면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 답답함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배려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을 참아내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감내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간 무시는 그 사람이 배워야 할 예의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줄을 설 때 뒤를 돌아보고 공공장소에서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며 함께하는 사람의 시간을 아끼는 그 마음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품격 있는 분입니다. 네 번째, 자기 집인 양 큰 목소리로 웃고 떠드는 사람.
평일 저녁, 조용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닥속닥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테이블에서 갑자기 큰 웃음소리가 와하하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뭐야. 목소리 크기만으로도 놀라웠는데 이후로도 계속 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야외 포장마차에 온 것처럼 거침없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하나둘 그쪽을 쳐다봤지만 그 일행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다시 큰 소리로 웃으며 손뼉을 탁탁 쳤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젊은 부부는 난처한 표정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기를 재우던 어머니는 아기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업어안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이 공간이 자기들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걸 알까? 혹시 평소에도 공공장소와 사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저렇게 함부로 소리를 낸다는 건 다른 사람의 존재를 아예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 옥스퍼드 대학 행동연구센터의 관찰자들이 레스토랑에 조용히 앉아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눈에 띈 건 소리가 아니라 반응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는 테이블 주변 사람들의 표정, 몸짓, 시선이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미간을 찌푸렸고, 어떤 부부는 말없이 눈으로 대화했습니다. 큰 소리를 낸 당사자는 이 신호들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관찰자들은 더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을 나타내는 신호, 시선, 표정, 몸짓을 일부러 크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음을 내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뇌활동 측정 결과도 같았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는 뇌 영역이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관찰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때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더 신나게 웃고 더 크게 말했습니다. 부정적 시선조차 관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옥스퍼드 연구진은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어릴 때 형성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잘 안 바뀐다고. 이 패턴이 계속되면 신뢰를 잃고 사람들이 떠난다고. 처음엔 단순히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격이 밝고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건 밝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과 사의 경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 거실과 공공 레스토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건 주목받는 것을 존재 확인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내가 인기 있나 보다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불편해서 쳐다보는 건데 말입니다. 큰 웃음 뒤에는 공간을 잃지 못하는 무감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활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 감각이 없는 본성의 문제입니다. 레스토랑에서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공공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자기가 편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누군가는 조용히 대화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건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도 전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 시선을 즐깁니다. 자기가 주목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과 공공장소에 함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피합니다. 당신은 계속 미안해하고 주변을 의식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용히 하자고 말하면 왜 그렇게 눈치를 봐? 하고 되레 당신을 답답해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양이란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능력이다. 진정한 교양은 소리 없이 드러난다. 공공장소는 서로를 세심히 배려해야 하는 곳입니다. 큰 소리로 웃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주변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타인을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감정에만 흠뻑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 태도는 결코 교양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겪으셨다면 민망하셨을 겁니다. 그 민망함은 여러분이 공간 감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 분별력을 잃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큰 웃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감싸줘야 할 활발함이 아닙니다. 타인의 공감 무시는 그 사람이 배워야 할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장소에 맞는 목소리를 내고 주변을 살피며 행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 품성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교양 있는 분입니다. 5번째, 이빨 사이 음식물을 자꾸 빼면서 밥을 먹는 사람.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추측, 찹찹. 이빨 사이에 낀 음식물을 혀로 빼내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이려니 했는데 계속됐습니다. 한 입 먹고 칙칙, 또 한 입 먹고 찹찹, 심지어 손가락을 입에 쏙쏙 넣어 이빨 사이를 후비기도 했습니다. 식사 내내 그 소리와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리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도 저렇게 식사할까? 혹시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걸까? 가까운 사람한테도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가족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식탁에서의 저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전체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치아가 안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불편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건 치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개념이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몸의 불편이 타인의 불쾌보다 항상 우선입니다. 더 심각한 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지, 자기 행동이 상대에게 얼마나 불편한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 편함과 타인의 불쾌함 사이에서 늘 자기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UCLA 관계심리학 연구소가 같은 불편을 반복 경험하는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식사 중 불쾌한 소리를 계속 내는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단계적 악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한두 번이겠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부터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 긴장하고 소리에 민감해지고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5번째, 이후 식사 만족도가 반토막 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식욕이 떨어지고 행복 호르몬도 낮아졌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의 식사를 피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한 번이면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UCLA 연구진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관계가 서서히 멀어진다는 겁니다. 식사는 친밀감을 만드는 중요한 시간인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불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여줘도 자기 행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패턴이 멈추지 않을 경우 식사 회피를 넘어 관계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단계로 이동한다는 게 UCLA 연구진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식사는 친밀감을 만드는 중요한 시간인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치아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객관화 능력의 부재라는 본성의 문제입니다. 식사 중에 이빨 사이를 계속 후비는 사람은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혹은 있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편함이 타인의 불편함보다 항상 우선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것이 식사 때만 나타나는 습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상황에서도 자기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자기 말투가 얼마나 거친지, 자기 태도가 얼마나 무례한지 그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계속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해봤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는 반응만 돌아올 테니까요. 결국 당신은
참다가 지쳐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작가 박완서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밥상머리가 사람을 만든다. 밥상에서 배우는 게 예의고 밥상에서 드러나는 게 본성이다. 이빨 사이를 후비는 그 손끝에는 평생 익혀온 무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나 가르쳐줘도 듣지 않은 겁니다. 그 습관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를 포기한 삶의 증거입니다. 이 상황을 경험하셨다면 불쾌하셨을 겁니다. 그 불쾌함은 여러분이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타인 앞에서 품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감각을 잃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습관을 바꿔주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타인의 무감각은 그 사람이 깨달아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식사 자리에서 불쾌한 소리를 내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을 배려하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태도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세련된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드러나는 5가지 본성의 신호를 하지만 알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반대로 식사 자리에서 진짜 품격과 인품이 빛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지금부터 그 3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불편한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어주는 사람의 조용한 배려. 어느 일요일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샐러드바 앞에 긴 줄이 우르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앞쪽에 계신 한 어르신이 천천히 음식을 담고 계셨습니다. 집게로 음식을 드는 손이 너무 느려 보였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 바로 뒤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천천히 담으세요. 그리곤 자연스럽게 뒤로 한 발짝 슬며시 물러나십니다. 어르신은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편안하게 음식을 담으셨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조급함이 스르륵 사라진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차례가 되자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음식만 쓱쓱 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불편하지 않은, 모두가 존중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배려는 거창한 게 아니구나. 뒤를 돌아보고 상황을 읽고 자기 시간을 조금 내어주는 것. 그 작은 선택이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훅 바꾼다는 것을. 겉으로는 단순히 양보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친절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차례에도 빠르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양보만 하고 자기 차례에 느릿느릿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배려한 만큼 자기도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그 한 번의 행동에 평생 쌓아온 배려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긍정심리학 연구소가 줄을 선 상황에서 양보 행동의 영향력을 측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만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보를 목격한 사람들의 신뢰 호르몬이 쭉 올라갔습니다. 스트레스는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연구진이 발견한 진짜 놀라운 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양보를 목격한 사람들이 30분 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행동했습니다. 문을 잡아주고 물건을 주워주고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휴시간 후에도 영향은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카페에서 직원에게 더 공손했고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을 배려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선의의 연쇄 반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배려가 주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 영향이 계속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공동체 전체의 신뢰 수준이 올라간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양보가 무려 4시간 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행동은 단순한 양보가 아닙니다.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 일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차례에도 뒤를 봅니다. 누가 기다리는지, 누가 급한지, 누가 배려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이런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만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을 조금 내어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도 똑같이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급하면 먼저 가라고 하고, 불편하면 도와주고, 필요하면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진정한 배려는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읽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그 작은 행동이 바로 진짜 품격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배려심이 있는 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 배려를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잠깐 뒤를 돌아보십시오. 샐러드바든 계산대든 엘리베이터든 상관없습니다.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행동만으로도 당신의 공간 감각이 작동합니다. 급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하세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큰 존중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하십시오. 양보했다고 해서 자기 차례에 느릿느릿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만 빠르게 처리하십시오. 그게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짜 배려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양보한 그 시간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당신의 품격에 대한 투자이고 더 나은 공동체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배려가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빛나는 분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를 낮추고 공간을 존중하는 사람의 은은한 품위. 저녁 시간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가족 단위 손님 몇 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3명의 어르신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대화 내용이 재밌으신지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입을 가리고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이야기도 흥이 나셨는지 계속 이어졌지만 목소리는 일정하게 낮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부부가 그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그 즐거운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어머니도 편안한 표정으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테이블의 어르신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였습니다. 의자를 조심스럽게 빼시고 지나가는 길에 다른 테이블 손님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모든 동작이 조용하고 세심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위는 소리 없이 드러나는구나. 크게 말하지 않아도, 과하게 웃지 않아도 그 사람의 교양은 은은하게 빛난다는 것에. 겉으로는 단순히 조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성적이거나 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건 성격이 조용한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증거입니다. 즐거워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을 타인의 편안함보다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밌어도 크게 웃지 않고 신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 뒤에는 공간 전체를 배려하는 성숙함이 숨어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조용한 환경에서 식사한 사람들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환경심리학과가 같은 음식을 제공하되 주변 소음만 다르게 설정해서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조용한 곳에서 먹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음식 맛 평가도 좋았고 행복 호르몬도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시끄러운 환경은 어땠을까요? 스트레스가 올라갔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됐고 식사 후 피로감도 컸습니다. 컬럼비아 연구진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이 있는 테이블 주변의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배려가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연구진은 이것을 품격의 전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정밀한 측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식사한 사람들은 대화의 질도 달랐습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했으며 식사 후 관계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작은 배려가 식사의 모든 경험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행동은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식당을 자기 거실처럼 대합니다. 편하게 웃고 크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식당은 공공장소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조절합니다. 이런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기 감정을 타임의 편안함보다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재밌어도 크게 웃지 않고 신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의 공간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게 해서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과하게 웃어서 시선을 끌지 않습니다. 그 절제가 그 사람의 품위입니다. 영화배우 이병헌은 한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절제예요.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건 쉽지만 꾹 눌러서 은은하게 표현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식사 자리에서의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꾹 눌러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진짜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절제할 줄 아는 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 절제를 공공장소에서도 발휘하시면 됩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먼저 분위기를 읽으십시오. 다른 테이블의 목소리 크기, 손님들의 분위기를 한번 살피십시오. 그게 그 공간의 적정 음량입니다. 자기 감정보다 공간의 분위기를 먼저 읽는 겁니다. 대화 중간중간 자기 목소리를 점검하십시오. 신이 나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그때 한번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목소리가 적절한가? 이 짧은 자기 질문만으로도 과한 소음은 막을 수 있습니다. 웃을 때는 입을 가리고 일어날 때는 조용히 움직이십시오. 크게 웃고 싶을 때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리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의자를 조심스럽게 빼십시오. 이 작은 동작들이 모여서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 절제가 답답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당신의 즐거움을 조금 낮추는 대신 모두의 편안함을 조금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은은한 품위가 공간 전체를 빛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우아한 분입니다. 세 번째, 흘리지 않고 마무리까지 깔끔한 사람의 단단한 존중. 주말 브런치 카페에서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유독 인상적이었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천천히 우물우물 씹으셨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컵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셨습니다. 냅킨을 자주 사용하셔서 입가나 손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달랐습니다. 사용한 냅킨을 접어서 접시 옆에 가지런히 정리하시고 의자를 테이블 안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가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피시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테이블을 정리하러 온 직원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드시고 가신 분들은 정말 드물어요. 그 짧은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존중은 끝까지 이어지는구나. 먹을 때만 예의 바른 게 아니라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것. 그 일관성이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라는 것을. 겉으로는 단순히 깔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외벽증이 있거나 꼼꼼한 성격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건 깔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증거입니다. 식탁을 치울 직원을 생각하고
다음 손님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아무도 보지 않아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직원이 보든 안 보든, 칭찬받든 안 받든 늘 같은 태도입니다. 그게 진짜 인품입니다. 깔끔한 마무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존중하는 품성이 숨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행동경제학과가 공용공간 사용 후 정리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신뢰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협력도 잘했고 장기적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프린스턴 연구진은 이들의 뇌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할 때 기분 좋은 뇌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즉, 이들에게 정리는 의무가 아니라 본능적 만족이었습니다. 공간을 깔끔하게 두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었던 거죠. 반대로 정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즉각적 만족만 추구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관심이 사라지고 뒷정리는 누군가의 몫이었습니다. 프린스턴 연구진은 이런 패턴이 모든 관계에서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시작은 화려하지만 마무리가 없는 사람, 약속은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마지막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태도가 진짜 인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화려하지만 마무리가 없는 사람, 약속은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마무리까지 깔끔한 행동은 단순히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만족하면 끝입니다. 배부르면 일어나고, 볼일 끝나면 가고, 필요 없어지면 신경 끕니다. 하지만 진짜 인품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끝나고 나서도 생각합니다. 내가 쓴 공간을 다음 사람은 어떻게 볼까? 이걸 정리할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도 존중합니다. 직원의 수고를 생각하고 다음 손님의 편안함을 배려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믿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시작만 하고 끝내지 않는 법이 없고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일관성이 그 사람의 신뢰입니다. 소설가 김영하는 여행의 이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행지에서의 마지막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 떠나면서도 그곳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면서도 그 공간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배만 채우고 가는 게 아니라 공간까지 배려하고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행동이 당신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책임감 있는 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 책임감을 마지막까지 발휘하시면 됩니다. 식사 중에 흘린 것은 바로바로 정리하십시오. 냅킨을 사용해서 입가를 닦고 떨어진 부스러기는 접시에 모으십시오. 식사가 끝날 때까지 테이블을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식사가 끝나면 사용한 물품을 정돈하십시오. 냅킨은 접어서 옆에 두고 수저는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고 컵은 한쪽으로 모으십시오. 직원이 치우기 편하도록 정리하는 겁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살피십시오. 떨어진 음식물은 없는지, 의자는 제자리에 들어갔는지, 테이블은 지저분하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그 마지막 점검이 당신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그 정리가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리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당신이 머문 그 자리를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남겨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깔끔한 마무리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큰 감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마무리.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드러납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배려심, 교양, 책임감, 인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평생 식사 예절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공간을 존중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그 태도로 충분히 품격 있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작은 일 같지만 그 속에
예와 의가 담겨 있다.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예의와 의리가 시험받는 곳입니다. 음식을 담는 손, 목소리를 내는 입, 자리를 떠나는 발걸음. 그 모든 것에 그 사람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과하게 웃지 않아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그 태도가 바로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타인의 무례는 그의 부족함일 뿐, 여러분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합니다. 플라스틱 통을 몰래 꺼내고, 로봇에게 화내고, 큰 소리로 웃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나 가르쳐줘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 불편했던 순간들을 바람에 실어보내십시오. 흘러가는 물처럼 놓아주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시면 됩니다. 뒤를 돌아보고 목소리를 낮추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그 태도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품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생각서점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의 식사 자리를 그리고 일상을 더 편안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마음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영상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